역사는 또는 역사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역사입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많은 사건들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 기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한일 병합기를 무엇이라고 기억하느냐? 이승만을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김구를 어떤 인물로 기억하느냐? 6.25를 무엇이라고 기억하느냐? 5.18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한 개인의 정체성인 것이고 이 나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5.18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대사는 해당 인물들이 아직 살아있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해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라고 부를 수 없는 아직은 사태와 기록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작품의 이러한 대표적인 현대사인 현재 진행형인 5.18을 헌법 전문에 게재한다는 참으로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작태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하나의 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전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듯이 어제의 추한 한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토대인 헌법 전문이 오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5.18과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헌법 전문에 5.18을 게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더 나아가 우리 헌법에 북한의 방점을 찍는 실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역사의 주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역사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허망한 세월, 광대 노름을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 국민포럼의 취지와 내용이 부디 대한민국 모든 애국 시민들의 뜻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유럽이 중심이 되겠지만은 비교적 이슬람권도 있고 기독교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웠거나 필요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헌법을 제정하는 게 대한국민인데 그 앞에서 유구한 우리 반만년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나라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걸릴 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100여 년 전에 일본에 항거한 3.1운동, 그 다음에 1960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 말은 다 아는 말일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국어 문장이었을 때는 정부 장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고 뒤로 갈수록 이것이 주어가 무엇인지 그 강조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3.1운동하고 4.19라는 것은 한 100년 이내 20세기에 발생한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유럽은 독일과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스 세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동부 유럽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세 나라, 다른 나라도 봤지만은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1990년 그 동구권이 몰락할 때에 그 공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뀔 때 헌법을 만드는데 어떤 내용이 들었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부 유럽 세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종교개혁, 그 기독교개혁이죠. 그 카톨릭의 저항에서, 부패한가에 저항해서 15세기에 우리 마틴 루터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중세에 나타나서 개혁을 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자, 독일 그 헌법에 여러분 책에도 있지만은 다 적을 수가 없어갖고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독일 국민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앞에 수식어가 없죠. 독일 국민이 헌법을 제정을 했다. 그 전문은 여러분 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중세도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임 의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는데 일부만 헌법에 제정을 했다. 그래갖고 헌법 제1조가, 여러분 독일 그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뭐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독일 헌법 1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해칠 수 없다가 독일 기본법의 헌법입니다. 그 프랑스도 이따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인권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지금 뭐 EU로 통합이 되어 있고 세계 평화에 기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기에 기술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자, 스위스는 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위스 국민과 주는 천지 창조에 대한 책임을 장악하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을 스위스 헌법에 넣어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지 창조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기독교 사상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똑같이 종교 개혁을 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고, 1789년 루이 16세의 폭정에 대항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갖고 소위 인권선언을 발의하죠. 그래서 이 인권선언, 그 다음에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새로 헌법을 이제 제정하는데, 그 인권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 환경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환경헌장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 환경이 중요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환경헌장이 뭔가 제가 책에 써놨는데, 첫 장이 자연자원과 그 다음에 인류의 출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류의 출현. 이 자연 때문에 인류가 출현할 수 있었다. 자, 동부 유럽으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여기서부터 좀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선조들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 그리고 국가 존립 및 독립된 국가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수세기의 경험,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명의 그 9세기에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더라고요. 비잔 그 동로마 제국에.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성직자를 써놨습니다. 어떤 전쟁을 한 장군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본받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돼서 독립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체코입니다. 체코도 마찬가지로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자 그 지역입니다. 독립된 체코가 복원될 시기에, 그래 공산국가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바꿀 시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은유적으로요. 그래서 요 동구권 세 나라하고 서부 유럽 세 나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구권은 민주주의로 바뀔 때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그 첫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담한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문학작품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그 독립국가, 민주국가를 수립할 즈음에 이렇게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 몇백 년 동안 러시아하고 뭐 독일 많은 이제 그 압제를 받은 나라지만은 간접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문장이고 여러분 캐피털 월이죠. 보면은 이게 전체 줄인 게 없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합중국 앞에 수식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 전통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영국과 독립전쟁 했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깔끔하죠. 할 말도 많겠지만은. 자, 다음은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 의회입니다. 네덜란드하고 영국 이런 식민지 지배를 오대받았고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피 튀기는 그 역사를 해서 여기 보십시오. 과거의 불의를 인식하고 과거에 불법적으로 서부 유럽에서 점령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을 당하는 정의를 표한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난생 처음 사우스 아프리카 그 헌법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문학작품처럼 쓰는 나라도 있구나. 여기에 보면은 특이한 게 여기에 사우스 아프리카가 11개 공용어가 있답니다. 영어하고 뭐 현지 토착어가 있는데 현지 말로 이걸 다 써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의 역사를 지역 그 언어로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동 지방입니다.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는 그 케말 파샤라고 하는 국보, 이 사람에 대한 놈이 거의 뭐 한 장 반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민족주의와 불멸의 지도자이며 불패의 영웅인 튀르키예 공화국의 국보, 아타투르크가 주창한 민족주의 그리고 그의 계약 및 원칙에 따라서 불멸의 영웅이다. 불멸의 영웅. 이런 그 케말 파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건국에 엄청난 역할을 해서 그래서 들어간 걸로 되지만 미국에는 워싱턴 이런 얘기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라크입니다. 여기는 이슬람 국가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알라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랑 여기도 똑같아. 우리는 아담의 자손을 존경한다. 이 성경책 코란을 갖다 놓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게 종교가 각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전부 역사 얘기입니다. 뒤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역사를 제가 다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이제 공산국가 세 나라 러시아를 시작하는데 러시아 이거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이게 유럽 국가, 소위 민주주의 국가 헌법처럼 생각될 만큼 아무 얘기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인권과 자유, 시민의 평화와 합의 등등등 해갖고 뭐 평등, 민족 자결. 야, 역시 러시아도 지금 공산국가 체제지만은 역시 유럽 문화권에서 뿌리가 깊은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물론 이 헌법이라는 것이 그런 나라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 마지막 두 나라입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북한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A4 3장입니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헌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마는 전부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하늘과 땅이 뒤집힐 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형이 일어났다. 순원 선생, 마오쩌둥 얘기, 뭐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등등등 역사 얘기가 세 장이 나옵니다. 세 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책에 일부 중략이 됐고 또 이런 것은 인터넷에 보면 충분히 잘 나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군사, 국가 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헌법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형식상 있는 것인데 일종의 사이비 종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 내에
그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자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유럽의 국가는 요약하면은 어떤 기독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짧게 돼 있고 역사가 별로 없고 동국권보다도 역사를 언급하더라도 그냥 포괄적으로 요약하지 부드럽게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라크 같으면은 두 강 사이의 땅, 그 바빌론 아닙니까? 수메르 문명, 뭐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의 역사까지 언급을 합니다. 역사가 우리도 한 5,000년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 헌법으로부터 주요 국가 20개 안 되는 나라를 살펴봤지만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무슨 차이점이 있고 어떤 유사점이 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잘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헌법에 보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독립전쟁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지만은 헌법 전문에 자신의 그 피 흘린 역사를 단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미국의 어떤 자유로운 국가가 형성이 될 수 있었죠. 만약에 영국하고 싸웠던 독립정신을 갖다가 헌법에 넣었다면 영국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헌법에 역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역사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나 트렌드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헌법에 왜 역사적 사건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라는 걸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재헌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헌법은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헌법이 전문이 길어지고 지금 재헌헌법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길어져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것도 좀 빼야 된다. 지금은 3.1운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4.19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1운동은 어쨌든 국가를 건립하는 그 시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정신을 개성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법통을 개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국절 논란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점을 지적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헌법이 있는 법통을 개성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정체성 혼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 국가 권력을 창설하는 기능이 있고요. 국가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 누군가가 통치를 해야 된다.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인데 그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셔널리즘이라는 서구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독립하는 국가들이 내셔널리즘을 해서 난 내가 세금 내는데 내가 주인이다. 이래서 이제 그게 나온 게 내셔널리즘인데 우리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민족주의로 번영을 했어.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혈통주의 또는 종족주의 이런 쪽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레디컬한 이상인데요. 내셔널리즘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뭐 혈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미국 전문을 보면은 우리 미래 세대 그 자손의 영구한 복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서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다가 역사적 사건을 기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역사적 상언을 갖다가 역사적 사건이 어디 좋은 게 해피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불행하고 아프고 피 흘렸던 역사지. 그런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헌법에 넣어놓게 되면은 과거의 정체성이 미래 세대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헌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국가 정체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헌법만큼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도 정체성이 딱 빨라야 돼요. 저도 이제 애들 자녀를 키워보고 생전 처음 애 둘을 키워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뒤늦게 후회가 들기도 하는데, 뭐 우리 애들이 뭐 잘 컸습니다만은 개인도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갈 건가,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이 생각할 때는 그 국가나 개인의 정체성은 그 개인이 지나온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야말로 그 과정에서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만큼 또 역사가 담겨 있는 것도 없어요. 그 헌법은 그 자체로 역사이지만은 그 역사를 거기에 서술하지 않는 것, 그런 절제의 미를 가져가야만이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나 옛날에 20대 때 뭐 했고, 나 20대 때 뭐 깜빵 갔다 왔는데 뭐 얘기를 맨날, 과거 얘기를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부터 먼저 꺼내놓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면 기운이 빠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런 과거의 상황에 대한 고민들은 학자들한테 맡겨둬라 이거예요. 왜 미래 세대들이 그런 걸 가르치냐 이거예요. 헌법에 넣어가지고 그런 가는 거는, 과거에 대한 역사는 연구자들한테 맡기고 미래를 규정하는 헌법은 그야말로 얼마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가, 또 국제적으로 외국과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피 흘린 역사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미래 세대들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계속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정체성까지 자식에 대한 정체성을 부모가 니는 내하고 똑같이 닮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꼰대죠. 꼰대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기존의 역사적 사실도 빼내야 됩니다. 빼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맑고 깨끗한 그 미래 세대가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과거의 상황을 갖다가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술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광재 고문이 축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그 개인의 정체성을 지배하는 자가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독재자일수록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돈을 퍼주든지 부패 행위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 역사에 대한 기억, 집단 기억에서 벗어나야 된다. 집단 기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헌법에 삽입하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비단 제가 오늘 이런 5.18 헌법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를 하니까 헌법수록에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법제해 놨지만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지, 이걸 헌법에 넣으면은 영원한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이 됩니다. 헌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이 자기 모순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 11조에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전은 당대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독립유공자 포상이 지워지고 유공자 후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을, 법통을 개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에서 법통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법통으로 되니까 그것이 특수계급의 창설의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근대적인 헌법 조문의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제가 법할 전공했지만은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그 조문 하나하나에 수천 년간의 인간의 지혜가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 법 조문 하나가.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해석해가지고 뜯어고치기 시작하면은 북한 헌법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18을 헌법 조문에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5.18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는 반대했어. 나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뭐라고 생각해? 내가 비판하고 싶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0%가 동의대가 헌법에 들어갔어요. 그럼 40%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입에 자꾸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 세대, 2030년도에 태어날 미래 세대가 2050년도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 미래 세대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까지 말살시킨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국의 의미, 독립정신의 의미를 계승한다는 정도 외에 헌법 정신을 넣는 것, 그 건국 과정, 건국 이후에 있었던 역사적 상언을 갖다가 헌법에 넣는 것은 그 스스로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것의 정당성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왜 효력을 갖습니까? 법의 효력은, 법이 왜 구법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왜 법을 지켜야 되지요? 법은요, 정당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있는 게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은 발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법이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그래서 이거는 천부인권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준 거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보면 종교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 권위를 신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정당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부류가 자연법이고, 또 한 부류는 법실증주의입니다. 법실증주의는 뭐냐면 법이 왜 정당하냐? 권력이 만들었기 때문에, 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 그 힘은 무엇이냐? 엘리네크는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비판받다 보니까 칼 슈미트 같은 사람은 결단, 헌법 재정 권력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재정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5.18의 그 광주 사태 때 헌법 수호를 했다라는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해서 헌법 재정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헌법 재정 권력이라는 논리죠. 우리 지금 헌법학자들이 전부 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 독일에서 공부해서 와가지고 법실증주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헌법 철학으로 드는 것들, 그 법실증주의 중에서 엘리네크, 칼 슈미트, 스멘트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은 법실증주의자예요. 법실증주의가 나치를 낳은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 헌법을 개정을 해서 5.18에 넣게 되면은 그 자체로 정당해지는 겁니다. 그 자체로 정당해지고 그 하나의 그 모든 국민의 억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그 국민들의 사상 개조를 정당화합니다. 국민들은 사상 개조를 합니다. 5.18을 헌법에 넣으면 5.18을 교과서에 실습니다. 실어야 됩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상 개조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노동교과서로 가야 됩니다. 북한의 노동교과서는 합법적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헌법이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사상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법을 만들지만은 법에는 역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역사의 그 산물이고 역사에서 추출되는 정수이지 그걸 갖다가 역사에 넣게 되면은 법적 안정성이나 여러분들의 자유는 굉장히 침해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과거지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자꾸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구속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주인공, 5.18 민주화운동의 주인공들이 미래 세대를 보고 숭배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하고 다를 것 없다. 지금 그 관련 법들에 보면은 기념관 또는 박물관 이런 걸 통해서 숙모 사업을 하도록 법의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지금 시작인데 이분들이 왜 5.18 헌법 수록을 시도하느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따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누릴 건 다 누렸는데 불안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니까요.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하기 때문에. 예? 헌법 정도는 고쳐놔야 든든하다 이거야. 이게 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충돌 수법이 생긴다 이거죠. 정근대로 다시 돌아가요. 역사적 사건에 들어서 조선시대에 보면요. 한 300년 만에 복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약을 받아가지고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명예회복을 해가지고 거기 후학들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성인이라고 하는데 유학에서 성인 취급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다 이제 대대로 벼슬도 하고 그런 어떤 끈질긴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거 5.18을 여기에 헌법에 넣자는 걸 볼 때, 야, 이게 대한민국이야, 조선이야, 조선시대야. 한 번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헌법에 넣자고?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시대가 그렇게 했거든요. 한 번 사약을 받고, 지금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과거사위원회 열려가지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랬습니다. 사약 받고 갔다 오면 한 20년, 30년 왕 바뀌면 다시 영전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거를 좀 벗어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정된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미래 세대에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 여기 자리에 다 모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책에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문제는 5.18 헌법 수록 반대 국민운동본부를 이제 느슨한 형식의 어떤 걸로 저는 추진하고 싶은데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 와야 됩니다. 지금 5.18이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헌법에 들어가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0.01%의 아주 영민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역사를 보고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고 자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마이크를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그 5.18 세력들과는 달리 어떠한 지원도 없이 누구도 어느 정치권도 그 우파 정치권 도와주는 일도 없이 혼자서 묵묵히 그 미국에서 연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저서를 내시고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김대령 박사님을 제가 존경하고요. 김대령 박사님의 연구가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5.18이 진실이 무엇인지 팩트 싸움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팩트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다짐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는데 이 원고는 또 오랜 기간 제가 부탁을 해서 숙고 끝에 나온 원고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하경 의원이 5.18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발의를 하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주 정신을 위해서라며 정일성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을 때 5.18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발의를 한 것이다. 중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5.18 헌법 수록을 발의한 자들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강 시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처럼 아직 많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 5.18을 헌법에 수록한다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기에 국민이 5.18 헌법 수록 발의자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5.18 유공자의 공적을 숨기거나 공적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지 않고 5.18을 헌법에 수록하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과거 문익환 목사 비서였던 하태경 의원이 지금 5.18 헌법 수록 발의자이다. 문익환 목사가 광주 시민군이었는가? 북한 조국 통일상 수상자 문익환이 5.18 유공자일 때 5.18 정신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이미 문익환 목사는 5.18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에 5.18 유공자가 있듯이 북한에는 공화국 영웅이 있다. 문익환은 북한에서 1989년에 문익환 기념 우표를 발행하였을 만큼 북한에서 영웅 대우를 받은 인물인데 어째서 그가 5.18 유공자인지 과거 그를 보고자 했던 하태경 의원이 설명해 주어야 한다. 중략하겠습니다. 단지 명칭만으로 5.18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되지도 않는다. 1988년 8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 사태 명칭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승격하자고 발표했을 때 광주 단체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을 고수하였다.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자 광주단체들이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수용하였으나 오랜 기간 그 명칭을 거부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주단체들 스스로는 왜 5.18이 민주화운동인지를 설명하거나 입증한 적이 없다. 5.18 헌법 수록 발의자들은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역대 정부도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만약 5.18 진상규명이 완료됐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월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리가 있겠는가? 아직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5.18 진상조사위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뒤에 이제 주사파 출신 하태경 의원, 남민전 전사, 이하경 의원 행적을 또 소상히 기록해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가 바로 광주 사태 발생 일주일 전에 무장폭동 계획서를 작성하였던 바, 그는 그 계획서 전문에 난민전 하부조직 민학년 강령 해설의 정세관을 그대로 실으면서 부르주아 민족혁명을 일으키자고 하였던 것이다. 5.18 기록물에서 부르주아 민족혁명 등의 문구에서 쓰이는 부르주아가 바로 주사파 용어로 인민민주주의다. 자, 이제 30페이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짜 유공자 문욱식과 협력한 성일종 의원의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가짜 유공자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조폭도 광주 단체장이 되면 정치인들을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가짜 5.18 유공자가 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기 행각 아닌가? 이미 광주 단체들은 가짜가 다수를 차지하여 점령하였을 만큼 가짜 유공자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5.18을 헌법에 수록하기에 앞서 5.18 유공자들의 공적을 밝히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 후에 소위 5.18 유공자들의 이적, 선동 공적도 쭉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5.18 유공자들, 무기교로 수복했던 사람들, 광주 사태 때 민간인들이 총기를 무장하고 해방구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 친정부 무장시위였으므로 정당하다는 면죄부를 김영삼 정부 사법부가 해주었다. 5.18 헌법 수록 발의자들은 김영삼 정부 5.18 판결문을
읽어보았는가? 그 내용은 광주 시민군은 당시 제4공화국 헌정질서인 유신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최규하 대통령을 수호하는 친정부 시위대였으므로 헌법기관이라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5.18 법관들은 역사를 아는 자들이었는가? 5.18 성명서를 단 한 줄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가? 5.18 유공자, 최영청들 시민분들은 최규하 물러가라 구호를 외쳤으며 조선대학교 데모대도 유신잔당 물러가라며 반정부 구호를 외쳤습니다. 5월 26일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 시민들에게 무기를 반납하면 모두 용서하겠다고 호소하자 무장공기 지도부는 즉각 투사해보 제6호를 발행하여 광주 시민은 최규하 정부가 총살퇴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답변을 최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어 투사해보 제7호의 결의사항도 현 최규하 가도정부는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광주 시민군은 최규하 대통령 수호 세력이라는 김영삼 정부 5.18 판결은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김영삼 대통령 지시대로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부가 전두환 피고에게 최고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왜 역대 정부들이 5.18을 재조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는 광주 소유 진압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5.18 재판은 미완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5.18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하겠습니다. 이제는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광주 단체를 향하여 무슨 근거로 전두환이 광주 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했다느니, 전두환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라고 했다느니 등의 주장을 한 것인지 물어야 할 차례이다. 지금 5.18 헌법 수록 발의자들은 광주 단체들의 그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5.18 헌법 수록을 발의하고 있는 것인가? 이후 5.18 이념은 자유민주화, 앙숙인 민족민주라는 사실을 근거에 입각해서 쭉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5.18 정신은 북한 말씨 증오의 언어로 표현된 증오의 정신이다. 두드러진 5.18 구호는 북한말 구호인 전두환 찢어 죽이라 였는데 그 구호를 외쳤던 5.18 유공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전두환이 누군지 전혀 몰랐었다고 증언한다. 재수생 시민군 윤석진은 5월 19일 아침에 시위대는 이미 일본 낫, 쇠스랑, 손도끼를 무장하고 군용 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시위 차량 앞에는 살인마 전두환 찢어 죽이자는 프레카드를 달고 다녔다고 증언한다. 광주 해방구 상황실장이었던 이재의는 5월 21일 아침에 머리에 수건을 두른 자들이 그들이 탈취하여 타고 다니던 버스 차체를 몽둥이로 두드리면서 찢어 죽이자 전두환 구호를 외치며 외곽지대의 골목마다 돌아다녔다고 증언한다. 그런 구호들은 전두환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의 언어이지만 그 구호를 외치는 자들은 전두환이 막연히 광주시청 직원 등으로 추측했을 뿐 누군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중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두환에 대한 구호는 있으나 증오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은 전두환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시민분들이 전두환 찢어 죽이라고 외친 구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을 찢어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광수 사태 당시에도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다.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기간이 이제 2달 있으면 만료되고 전두환 광주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은 광주 소요 진압작전에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이 더욱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이제는 광주 학살의 누명을 벗겨드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북한말로 전두환 찢어 죽이라 구호를 외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인가?
5.18 유공자들의 공적은 꽁꽁 숨기고 감추면서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하는 것은 한쪽 국민만을 위한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은 온 국민을 위한 헌법임에도 국민을 양편으로 갈라치기 하여 편향된 집단만을 위한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우리는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을 반대한다. 어쨌든 이 5.18 정신을 헌법에 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결국 제가 이 책을 썼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바로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라는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진단과 처방을 하자면 한의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좌우익 대립의 한복판에 있다. 즉 사상전, 45년도 해방 이후로 그 사상전이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절대 그칠 수가 없다. 어떤 방식이든 북한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혼란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실편에서 쓴 내용 중에 정신계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뭐 정신계승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정신계승을 유난히도 외치는 그룹이 있어요. 바로 이제 좌익들이죠. 이 좌익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적화 전략에 대한 것들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70년이 넘게 그것을 이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뭐 남노당 정신 내지는 뭐 이제 조선 공산당 정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참고를 하실 것 같으면 확인해 주시기도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우익이 세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까먹고 있거나 잘 모르고 계세요. 대한민국은 우익이 좌익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건국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뭐 좌와 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익이 세웠어요. 그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뭐 좌파 우파 이런 말도 지금 용어 혼란 전술이거든요. 대한민국에는 좌익과 우익이 있을 따름입니다. 헌법 전문을 제가 자세히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48년 당시에 제정된 헌법이죠. 이제 당시는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3.1운동이라는 거 표현 자체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독립정신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현행이죠. 이제 4.19 민주 이념이 같이 이제 들어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 당시에 임시정부라는 거는 인증을 받지 못했고 임시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게 3.1운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영토와 주권이랄지 국민이 없었던 당시에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개정이 되면서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에 이 3.1운동이 이렇게 쭉 들어왔었고 이제 독립정신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62년도가 이제 5.16 이후에 5.16 혁명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 사건이죠. 이거는 이제 정확히 단어 선택을 하면 이제 쿠데타가 맞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이 이제 엎어지긴 했지만 혁명이 되려면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지 않는데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 혁명이라고 한 거는 그만큼 어떤 변화를 꿈꿨었고 자신의 그 박정희 정부의 정당성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이제 붙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되죠. 저는 이제 김규수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사건을 집어넣게 되면은 미래 세대가 거기에 종속된다. 그런 말에도 동의를 하고요. 또한 이런 사건에 참여를 했던 사람과 참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간도 또 갈라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동감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 3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죠.
조국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넣겠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촛불 시민혁명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라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또 대기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문인데요, 이게 올해 7월입니다. 이제 5.3 이거 과거에는 이제 뭐 5.3 사태, 뭐 5.3 폭동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이게 또 민주화 운동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빨간 박스 보시면 지금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헌법에 들어가야지 뭔가 형평성이 맞다라는 거죠. 예, 다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개정안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더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 자체가 이제 일단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과연 그러면 5.18은 왜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 다 한 목소리로 대선 후보들이 다 이렇게 5.18을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심지어 이제 박민식 차장도 그랬고, 이제 김기현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당 강령에도 다 들어있죠. 자, 국민의힘에도 들어있어요. 일단 여기 녹색 박스 보시면 독립운동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그러니까 이 계속 대한민국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강조한다라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과연 자유민주 체제를 공고히 했는지 반체제 운동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요, 4.19 의거로 속합니다. 4.19라는 것 자체가 부통령 선거죠. 이기붕의 이제 자유당 부정선거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걸 투표를 다시 하자라고 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당선이 확정이었는데, 조병옥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사망을 함으로써 당선이 확정된 건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을 타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혁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래서 이제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정권을 타도하고 뭐 적화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어떤 지지 기반, 정당, 지하당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마항쟁, 5.18 뭐 다 따라 나오게 되고, 이것들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령에 적어놓은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뭐 볼 것 없죠. 똑같고요. 여기는 이제 촛불 시민혁명까지 들어갑니다. 네, 다 이제 한통속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14년 12월 헌재에 의해서 해산된 통진당이죠. 자, 통진당은 이런 갖가지 정신들을 다 끌어다옵니다. 자, 여기 갑오 농민전쟁, 뭐 동학혁명이라고 불리는 이것까지 끌어오는데 이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1894년 당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4.3, 이 폭동 반란, 이런 정신까지 끌어오겠다. 이 반체제 반국가 운동을, 그리고 촛불항쟁,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민중의 저항과 투쟁, 즉 이 저항 정신을 넣겠다라는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자들의 정신을 넣겠다라는 거죠. 이런 강령집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라는 이제 프레임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48년 건국된 이후로 독재를 저지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런 프레임이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독재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는데, 다 국민 투표로 해서 당선이 됐고, 심지어 뭐 유신 체제도 국민 투표로 해서 다 된 겁니다. 예, 72년 11월 21일에 유권자의 91.9%가 투표를 했고요. 91.5%가 찬성표를 던져서 성립된 게 바로 유신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버젓이 써놓고 있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제 책에 7장에서 다룹니다. 정신개성에서요. 대한국민의 정신개성에 반대하는 이 반대한 국민의 정신개성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팩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연 저게 우리가 정신 개성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17년 9월이죠. 대구에서는 이제 9월 총파업, 10월 항쟁, 이게 이제 46년도 조선공산당이죠. 박헌영의 이제 지령,
뭐 그 위로 이제 소련이겠죠. 해서 대구 영남 지역에 이제 폭동,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번져나간 조선공산당의 그 악명을 높인 그 사건을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87년 노동자 이런 것들을 정신 계승하자. 그리고 노동 해방, 새 세상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또 6월 항쟁 나옵니다. 87년, 여기 2017년 촛불 항쟁이 있고요. 2017년 마찬가지로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운동이 매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거고요. 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래요. 총파업하고 우익들 찔러 죽이고 이런 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국적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자, 그리고 아까는 17년이었지만 이제 16년, 18년 뭐 계속 이런 이제 팜플렛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자,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저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9월 촉파업, 10월 민주항쟁 정신개정에서 살인정권 퇴진하라라고 해서 반체제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주 4.3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항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분단을 넘어 노동 해방 이런 걸 외칩니다. 제주 4.3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폭동 반란입니다. 자, 그런 정신을 이제 계승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순 역시 48년도 10월 19일에 제주 여수에 있는 14연대 일개 대대가 이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전라도 일대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7,0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거를 이제 항쟁 내지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다 무죄 판결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제주 4.3도 물론 지금 받고 있고요. 여기도 여순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일까요? 네,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면은 이 말이 맞겠죠. 자,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란죄 무죄 판결이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이렇게 또 가서 정부가 이렇게 주관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이죠. 10월 19일 날 반란 일어난 그날에 이렇게 내란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세히 보면요. 항일 독립운동가. 이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이게 굉장한 프레임인데요. 이거는 다 공산주의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항일,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독립, 대한민국의 건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일 독립운동가라고 명칭이 붙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 더 걸러봐야 된다는 겁니다. 홍범도도 항일 독립운동가예요. 요즘 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인민일보, 이건 좌익입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건 이제 광주에서 붙어있던 자료인데요. 사상과 여순을 이렇게 묶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같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제주 4.3도 있고 노무현, 김대중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들은. 자, 마찬가지로 광주고요. 이제 2022년 5월 17일 전야제가 있을 때 제가 찍었던 건데요. 여순이 있고 6월 항쟁 이런 것들이 다 한몸통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세월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2017년 문재인이 유세 도중에 이렇게 5.18과 세월호, 촛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아직 세월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은 헌법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이 2016년도에 광주 정신이 이기는 역사를 만들겠다. 이게 뭐 아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이 항쟁 정신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70주년 기념해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 4.3 민중 항쟁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죠. 바로 좌익들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집어넣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광주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천에 있는 민주화 운동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정의하는 게 이게 모두가 다 민주화 운동입니다. 반체제, 반국가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크게 나와 있던 4.19죠. 그리고 부마 5.18, 그리고 6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간 인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밑에 엄청나게 물밑 작업을 다 했다라는 거고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이 정의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치인들이나 여기에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여기 64년 3월 24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일 이후에 일어난 이러이러한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건 한번 개정이 된 겁니다. 이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의한 정의인데 이게 실제로는 1969년도 8월 7일에 삼성 개헌을 발의한 그날이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2007년도에 개정을 하면서요. 그 연도를 더 넓혀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6.3 사태를 일으킨 6.3 동지회나 이런 사람들의 이익이 걸려 있겠죠. 이명박도 포함이 되고요. 뭐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민중항쟁을 보겠는데 이게 올해 광주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스스로 정의롭다는 이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사람들이 자, 왜 민중항쟁이라고 부를까? 왜 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쓰지 않고 민중항쟁을 고집하는가? 자, 이게 이제 국립 5.18 민주묘지라는 곳에 있는 그 센터에 있는 민중항쟁 추모탑입니다. 왜 이름을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민중항쟁이라고 하는가? 왜 이 명칭을 버릴 수가 없는가? 자, 2002년 김대중 정권 때죠. 이런 흑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책들이에요. 이 5월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중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는 책들을 많이 냈고요. 지금도 곳곳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5.18 민중항쟁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2015년. 자, 저렇게 김정일과 맞손을 잡고 돌아다니는 김대중. 그리고 이 횃불.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과연 이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자, 제가 그 세 장짜리로 요약된 곳에 이제 써놨는데요. 네, 이 민족통일대축전이라는 곳이 6.15 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해서 광주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었는데요. 60여 명이 이러고 있어요. 왜 그 추모탑에다가 이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절을 하고 있을까? 네. 자, 요거는 이제 북한의 신문이에요. 여기 날짜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80년 5월 23일인가 그럴 거고요. 여기도 이제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폭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군대가 반정부 폭동에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19 인민봉기 이래 최대 규모다. 자, 광주 인민봉기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화 투쟁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자, 또 제2, 제3의 광주 봉기를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10주년입니다. 왜 10주년 기념을 평양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자, 여기 또 뭐 나오죠? 이제 리명박 역적 패당을 죽탕 쳐버리자. 자, 이러면서 광주 인민봉기를 또 요구한다. 자, 자민통. 이 자민통을 계속 외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도. 자, 요거는 이제 광주 수창초등학교라고 해서요. 매해 5월 17일, 그러니까 전야제죠. 금남로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을 하는데요. 여기 깃발들을 보시면 가관이에요. 대한민국을 전혀 이롭게 하지 않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다 나와 있고요. 반미 자주연재, 뭐 4.16, 여기 보시면 이제 범민련도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5월 정신 계승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4.16. 자, 이렇게 또 종교조까지 나왔고요. 자, 진보당, 헌법의 십자, 정의당도 헌법의 십자. 자, 그럼 정신 개성이 이게 도대체 뭔가? 자, 뭐 앞에서 다 이제 제가 정당 강령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뭐 이런 당들도 그렇고 원불교랄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랄지, 공무원 노조, 교사노동조합, 정교조, 민노총 이런 단체들이 다 이 5월 정신을 넣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들이 특히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는 북의 지령을 받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자, 2003년 20년 전이에요. 2020년 전에 5.18 정신을 계승해서 이 이적 단체인 한총련을 자유케 하라. 자, 평화 실현, 평화 조약을 맺으라. 평화 조약 맺고 미군 철수해라. 국가보안법 철폐해라. 자, 이게 바로 5.18 정신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08년도 이 광우병과 함께 해가지고요. 이렇게 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게 바로 광주 정신이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고요.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체험을 하고 있다. 자, 전두환 타독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자,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자. 도대체 그 개혁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자, 5월에서 통일로라고 또 되어 있죠. 이 5월에서 통일로라는 게 굉장한 구호고요.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통일이 어떤 방식의 통일인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요거는 이제 6주기인데요. 여기는 민중항쟁이 아니라 민중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살인마 전두환 이렇게 부르고 있죠. 86년이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끊임없이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5.18 정신입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랍니다. 네, 올해 모습이고요. 이제 광주 지역 학생들은 이렇게 망월동 묘지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자라요. 어렸을 때부터. 네, 작년 이제 모임이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어린애들이 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이처럼 광주에서는 지금 5.18 헌법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정신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헌법에 실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 이 슬라이드 준비한 거는 여기 혹시 20대 계시나요? 20대? 20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뭐 저도 그렇고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 우익, 이 자유민주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가요. 근데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다 여기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대한민국은 굳이 적화통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정신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애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봤고,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걸 통해서 과연 5.18 그 민주항쟁 정신이 무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43년 전에 광주에서 언론사 지방지 8년차 기자를 했던 김동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은 우리 애국 우파 유튜브들이 세상에 전부 이 소식을 알려달라고 자료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로서의 5.18 전 사권 원고 1000매를 제작한 분은 재미사학자 김대령 박사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미국으로 쫓겨나서 지명수배를 받았던 사학자입니다. 그분과 이 책을 만드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제작해줄 출판사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대한불교도 지키기 총본산이었던 박이도 장군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불총에서 신윤 장군의 안내로 우리 우파 출판사 비봉사 박기봉 사장이 출판을 허가해줘서 이 책을 발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김대중 정권이 판매 금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한 토막 남은 책자입니다. 이 한 권의 책자는 제가 5.18 광주 사태를 일명 반란의 도시로 명명했던 43년 전에 저희 취재 수첩을 모아두었다가 발표했는데 이 책자를 발간해 줄 출판사는 전라도에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투른 인터넷으로 복사하고 판매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광주 사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좌파 정권 15년, 좌파 정권의 문을 연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이 5.18 반란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뒤바꿔 놓은 소급 입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 바로
민주화 운동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준전시 상태나 비상사태 발동하는 비상계엄령 1980년 5월 18일 12시를 기해서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령 하에서 치안 유지를 맡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다음 경찰입니다. 제가 이 감사장 한 통을 우리 갑오처럼 43년을 집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주 금성동 김동문 귀하께서는 남달리 경찰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심으로 경찰 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므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1979년 12월 31일자 전라남도 경찰국장 안병화 경무관이 저희 신문사에 와서 사장님 입회하에 저에게 주었던 감사장입니다. 이 감사장을 받게 된 동기는 저는 전라남도에서 유신기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왜 유신기자냐? 조국 근대화의 영웅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부에 찬성했다 해서 저를 유신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 이제 지방자치제 이후 광주광역시로 바뀌었죠.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이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5.18 전남대학교 학생 주도 세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대한민국에 한남아 있어야 할 청와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로 바뀌었죠. 대통령실로 바뀐 청와대가 광주광역시, 광역시장 자리가 대통령을 버금가는 자리입니다. 왜냐고요? 5.18 국가유공자를, 5.18 민주화 유공자를 강기정이 소나기에 판정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 전라도는 3권을 전부 손에 쥐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자, 입법부, 광주에 있는 4개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100%입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16개 지역구 99%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일당 독재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장악했으니까 입법부 장악했죠. 사법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던 김명수가 사법부를 완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지방법원의 판사들 누가 내보낼까요? 김명수 손아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끼리 전부 판사를 발령했으니 사법부 장악을 했죠. 언론을 사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엊그제 각 지역에 있는, 각 도에 있는 8개 신문, 코리아 헤럴드를 비롯해서 경제신문 8개, 9개를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건설업체 기업들이 전부 인수받아서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언론까지도 장악했죠. 각 도에 있는 모든
언론을 장악했으니 우리 보수가 말할 권리, 이미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마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신문 방송을 보지 않은 것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스카이데일리라는 일간지가 광주 사태의 진실을 찾겠다고 시리즈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 취재팀이 저를 방문했길래 환대하면서 나 43년 기자 글쟁이만 55년 한 사람인데 정말로 존경스럽다 하면서 큰절을 내가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취재했던 인터뷰 내용을 아무도 내주지 않던 1980년 5월 19일 최초로 44개 무기고 중에서 피탈됐던 금성동 나주 금성동 예비군 대대 무기고 피탈 사건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고 또 이 신문이 5.18 진상 시리즈를 만들어서 계속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운동을 우리 보수 우파에서 20여 년 전부터 시작해 왔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단 한마디도 저희들 집회에 와주어 본 일이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사부를 언론까지 해서 사부를 장악했던 언론이 이 스카이데일리가 5.18 유공자, 가짜 유공자를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밝힌 내용 중에는 언론인 191명이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310명이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주는 그렇습니다.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이 남대문 문턱이 참나무냐 밤나무냐 하고 논쟁을 했을 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우기면은 남대문 문턱은 밤나무도 되었다 참나무도 되었다 세멘트도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구성을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했으니 그 5.18 정신 이것도 수록해야 하겠느냐고 나는 그들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1980년 5월 18일 현재 광주 전남에는 2개 지방지, 3개 방송, 2개 라디오 방송, 그리고 7대 중앙지 취재기자들 2명씩 해서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기자는 총원이 120여 명입니다. 광주 전남에 120명의 기자가 5.18 당시에 존재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191명이 5.18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99%가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데일리지가 증언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거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광주 사태 민중봉기가 4개 도만 점령을 하면은 북한에서 내려오겠다고 장담했던 것을 북한 고위층이 탈북자로 와서 여기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순 반란 사건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군 14연대 폭동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 여순 반란 사건에 양민 학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5.18 때 전라남도
24개 시군 중에서 동부 쪽인 여수, 순천, 보성, 광양 쪽에 있는 주민들은 단 한 사람도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김대중 씨 고향인 서남부 11개 시군, 목포를 비롯해서 해남, 완도, 진도, 장흥, 영암 이런 데서 전부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 한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은 좌파들의 5.18을 사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사태를 뒤집어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했다는 정보를 듣고 뒤늦게 제보한 자가 저입니다. 5.18 사기친 것이 들통나면서 진화군 측에서나 5.18 재단에서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고 지만은 박사님이나 김대령 목사님께서는 책을 펴내신 것이지요. 많은 분들께서 5.18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역사를 연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미숙한 저도 꾸준히 5.18에 대하여 공부하며 노력한 20여 년의 세월, 결론은 좌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5.18 재단에서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그 5.18만 들으면 그 깐난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살던 모나미문고 아저씨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장갑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카빈총에 맞아 죽었답니다. 그걸 내가 갖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여자는 광천동 안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광천동 그대로 있습니다. 5.18 재단에서는 홍보를 이용하는 이 꼬마 상주 조사천 씨는 5.18 광주 사태 시 장갑차까지 타고 다니며 시위를 하다가 시민군이 쏜 카빈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수사 기록에 딱 나와 있어요. 카빈총 사망 맹관상이라고. 5.18 1980년 광주 사태 시 그 즉시 광천동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은 제가 어느 남고생으로부터 듣고서 말해줬습니다. 모나미문고 아주 장갑차 타고 가다가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광천동 안 살고 교육대 앞에 살았다고. 발표명령은 없었다. 조사천 씨가 맞은 총소리를 전두환이 발표명령을 한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전일빌딩은 박살났다는 거예요. 5.18은 김상집이라는 사람이 다 풀었어요. 지가 뭔 짓을 하고 다녔나.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사이너머TV 성공회대 권영률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사 증언에 보면 1, 2, 3, 4, 5부 그 참고를 해주세요. 5.18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자 민청년 전과자들과 국민연합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외 등등등 자들이 정권은 순리대로 이양해야 하는데 군사독재 정부가 마음대로 이양할 가능성 때문에 일으켰다고 합니다. 좌파들은 민주화운동했다고 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운동했다는 자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라는 거예요. 5.18 재단 설립자 윤한봉은 12년 미국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면서도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좌파들은 박정희 대통령까지 암살음모를 꾸몄었다고 스스로 자백했어요. 윤한봉이가. 황석영은 윤한봉이 절친 친구라고 합니다. 그는 김일성이 부름을 받고 북을 오가며 임을 위한 교양식 영화 시나리오를 써주고 김일성한테 돈까지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5.18 광주 사태 수배자 김홍업, 이협, 백이선 이 사람들은요 생년월일까지 바꿔갖고 국회의원을 헤쳐먹었어요. 김일성 왈 김대중 네가 양쪽에서 돈을 받아먹고 입을 싹 씻는단 말이냐. 김일성은 김대중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같은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된다면 북에서 간첩을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벌써 3번이 조국 통일을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첫째, 1960년 4.19 인민봉기. 둘째, 미군 1968년 미군 간첩선 납포 사건. 셋째, 1980년 5.18 강주 사태. 송선태는 전대기획실에서 자유노트를 작성한 자. 전대기획실에 난 어딘가 하면 5.18 강주 사건을 미리 준비한 곳이에요. 응? 5.18 유공자 송선태는 제조사위원으로 부적절함에도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장관급 때는 월급과 월 1억 원 이상의 국세를 축내고 있으면서 5.18의 진실은커녕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꼼수 부리고 있어서 제가 그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응? 광주지검에 고발해서 넘어갔어요 지금. 5.18 제조사위원장 송선태,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위조죄, 꼬마 상주 모친 정동수는 위증죄. 저 황석영이 쓴 어둠을 넘어서 그 책에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전과자들은 공직자가 될수록 법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조선 노동당 혁명전사라는 좌파 무리들은 전향각서 받도록 합시다. 범법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신속히 처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역사가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응? 감사합니다. 광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변성필이고요. 제가 5.18 정신을 전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박노해가 저술한 윤상원 평전에 따르면 윤상원은 5.18은 국가권력 타도를 위한 무장봉기라 했습니다. 국가권력 타도를 위한 무장봉기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부합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윤상원 다음에 황석영 씨죠.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보면 5.18은 통일을 위한 무장투쟁이요, 광주는 분단으로부터 해방시킨 일시적 해방구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백태용 씨라고 그 나중에 산호맹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발언을 보면 5.18은 시민항쟁을 벗어난 반란이요 혁명이며 주권 탈취의 한판 싸움, 실패한 무장봉기, 위대한 민족민주혁명의 시도, 광주는 무장봉기의 도시요 또한 권력을 일시적으로나마 직접 소유한 소중한 경험의 도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그 김종배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5.18은 반체제, 제야인사, 불순 세력, 학생이 전국 규모로 들고 일어나 과도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과도정부는 최규하 과도정부였고요. 좌파들은 자꾸 그 국가보위 비상대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5.17 전국계엄 확대 조치를 전두환의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로서의 5.18 제4권의 부록을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 부록을 읽어보면 최규하 대통령의 1980년 5월 31일자 연설문과 6월 11일자 국가기강 확립에 관한 담화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와 다릅니다. 그 국보위와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최규하 대통령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전두환의 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두환의 쿠데타에 분노한 시민들의 순수항쟁이 5.18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깨지면 5.18은 절대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없고 성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김성용이라고 5.18 당시 최규하 과도정부의 퇴진을 위해 무장봉기를 적극 선동했던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5.18은 전라도의 한을 표출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자유민주주의랑은 별 연관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언급된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 지령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1976년에 대한민국에 귀순한 김용교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1960년대 국회가 대한민국 내 불순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위장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4.19나 5.18, 부마 사태, 6월 사태 등이 전부 다 무장 폭동이요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발족한 민보상의, 과거사의, 진실화해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심의하고 보훈을 결정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행 육공화국 헌법 전문에 수록된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4.19 계승,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까지를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이 왜 문제가 되느냐? 민주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하면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부자들의 땅을 빼앗은 것을 보고 민주개혁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개혁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왜 문제가 되는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는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1941년 11월 23일 날 발표됐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 대부분 경제 통제 강화를 강조하는 공산주의식 경제정책이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6월 항쟁으로 인해 발족된 그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 항쟁 이후에 그 육공화국 헌법 전문을 만든 사람은 가장 공헌한 사람이 전 고려대 총장을 지낸 고 김준엽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린 민피로전에서 밝힌 사실은 그 자신이 1987년부터 한국일보의 강만길 같은 자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재했고, 노태우, 이종찬 등과 어울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운운하는 내용을 그 헌법 전문에 수록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5.18이 나오니까 동학이 나오고 부마 사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월 사태가 나오면서 이것들을 향한 정신 계승으로 가는데 이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인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건국기념으로 세운 공화국입니다. 비록 출범은 미약했을지언정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머무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5.18의 민주화운동, 특히 자유민주주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3 학생이었는데 권석희 학생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이거를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참 잘못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구한말 근대사나 일제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사나 그 이후의 산업화 및 발전 과정을 볼 때 이것이 단순히 좌익에 의해서 왜곡됐다,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왜곡됐고 어떤 부분의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이 있다면 우리 우파들이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김대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신을 더불어힘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구분할 것 없이 전부 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신을 내세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박정희 대통령은 일생에 단 한 번도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1967년도, 1971년도 총선이나 대선에 나올 때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대중경제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